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경제 언박싱. 오늘도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는 9일부터 인도 뉴델리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G20 회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잖아요. 먼저 어떤 회의인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G20 회의는 세계 20개 주요 국가 외에도요. 신흥개발도상국을 포함해서 10개 초청국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예. 또 유엔이나 월드뱅크 그리고 IMF 같은 11개 국제기구 대표들도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참석하는 나라들의 그 GDP를 전 세계하고 비교해 보면 한 86%를 차지하게 되고요. 국제 무역의 77%, 네.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예.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보건, 문화,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과제를 논의하다 보니까 첫 회의는 2008년 워싱턴에서 국제 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작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첫 회의부터 참석을 하게 됐고요. 네. 또 G20 정상회담이 2010년도에는 서울에서 개최되면서 서울 액션 플랜도 합의를 주도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그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서 각국의 셰르파라고 하는 외교 담당자들이 8월 한 달 동안 매주 3회에서 4회 정도 만났고 네. 매일 7시간 이상의 마라톤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G20 정상 선언문 초안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이번 뉴델리 G20 정상회담의 주제는 하나의 지구, 하나의 가족, 하나의 미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IMF와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개발금융기구들과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문제가 논의가 됐는데요. 네. 이 때문에 이제 신흥국에 대해서 대출 한도를 더 확대시켜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국이 주도하는 1대1로에 대항할 수 있는 체제가 되는데요. 그렇죠. 도서 국가들뿐만 아니라 태평양에 있는 섬나라들에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탄소 중립, 청정 에너지 전환, 글로벌 보건 협력, 디지털 기술 혁신과 관련해서 주요 현안들이 논의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눈여겨볼 점은 아무래도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금까지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 2030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안이 합의가 되어 있는데요. 이를 좀 더 앞당길 가능성이 높다고 하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주시장에서도 그린 에너지, 친환경과 관련된 테마주들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뉴델리 G20 정상회담에 근데 문제는 이제 시진핑 중국 주석이 참석하지 않는다. 이게 단단히 좀 뭐가 틀어지는 거 아닌가 추측을 해볼 수도 있는데 사실 시 주석은 2013년에 주석이 오른 다음에 뭐 매번 참석했고 그 전에 후진타오 주석도 참석했고 근데 이 오랜만인지 처음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빠지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네, 중국이 불참 이유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추측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데요. 세계 언론의 분석에 따르면 심각한 내부 경제 문제라든지 내용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해외 출장이 조금 어려운 것은 아닌가. 또 이런 상태에서 바이든과 정상회담을 갖는 등 얻을 게 없다고 판단이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국경 분쟁을 겪고 있는 인도와 사사건건 국제회의에서 대결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그 미국 쪽에 치우쳐 있는 인도가 중국의 곁을 내줄 리도 만무하고요. 그렇겠네요. 또한 그 시진핑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정상회담에서 우군이 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측근들이 이번에는 참석하지 말라고 권유했다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주최국 그 인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중국이 그 국제적 위상을 높이려는 국제회의에서 손을 들어줄 리가 만무한 상황인데요.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서방 국가들이 대중국 견제 정책, 또 디리스킹 문제, 그리고 갈륨이라든지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 문제와 관련해서 걸고 넘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대만 해협의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의 군사 장비를 판매하는 중국에 대한 그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시진핑 대신 리짱 총리를 보내서 네. 이와 관련돼서 그
견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재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에 아무래도 미국의 우군들이 많다 보니까 자신의 그 맞대응을 아군들이 필요한데요. 네. 이 때문에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G20 정상회담보다는 10월에 있을 그 베이징에서 열리는 1대1 포럼이라든지 내년부터 11개국 체제로 전환이 되는 브릭스 회의에 좀 더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브릭스 회의 같은 경우에는 주요 원유 생산국들이 여기에 다 몰려 있는데요. 네. 중국은 세계 6위고요. 러시아는 세계 3위, 그리고 이란은 8위, 사우디는 2위,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는 7위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G7 국가 중에서 원유를 생산하는 국가는 미국과 캐나다뿐인데요. 그렇겠네요. 이 때문에 앞으로 브릭스 플러스 회의를 통해서 막강한 자원과 그리고 에너지 공급을 무기 삼고 또 이스라엘까지 이번에 이제 우군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에 미국이 주도하는 달러 패권에 도전한다든지 국제 질서에 도전할 수 있는 이런 그 장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이 에너지뿐만 아니라 그 자원 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그럼 당장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리창 총리가 가게 되면 뭐 여러 현안에 대해서 뭐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 역할이 어쨌든 제한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좀 적극적으로 나선다라는 걸 기대하기 좀 어려울까요? 아무래도 현재 리창 총리가 참여하게 됐을 경우에는 뭐 결정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갈수록 중국과 관련해서는 예측 불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리창과의 정상회담보다는 약식 회담이라든지 다자 회의를 통한 단독 회담을 추진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국제 외교 협상과 관련된 경험이 적고요. 또한 그 글로벌 혐한 이슈와 관련해서는 결정권이 리창에게는 없습니다. 또한 그 대만의 군사적 긴장을 좀 낮추는 문제라든지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과 관련된 명확한 대답을 얻기 힘들다는 점에서 바이든 대통령도 정식 정상회담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겠네요. 뭐 시진핑 입장에서는 그 불참했다는 건 인도 입장에서는 상당히 외교적 결례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죠. 뭐 양국 관계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지고요. 네. 시 주석 같은 경우는 이번 그 불참을 통해서 자신이 그 황제라고 착각한다는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 결례도 서슴지 않고요. 또 외교 관료들과 관련해서 고위 관료를 만날 때는 막 늘 상석에 앉아서 다른 나라를 좀 낮춰보면서 회담을 한다든지 또 21세기판 그 조공 무역을 요구한다든지 또 제휴국들을 자기 주변에 세워서 자신의 권위를 좀 드러내게 하는 이런 모습, 또 외국 방문 시에는 특별 대우를 많이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지난 그 8월에 열렸던 브릭스 정상회담이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렸는데요. 이때 통역관이 수행하지 못하면서 아마 그 수모를 당하기도 했고요. 또한 그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브릭스 회원국을 대폭 늘리는 문제, 또 달러 기반의 그 금융 시스템을 탈피하는 방안도 인도 그리고 브라질의 반대로 인해서 중국의 힘이 지금 드러난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이 때문에 첫날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기조 연설이 예정되어 있었던 비즈니스 포럼에도 전격적으로 불참한 것도 이 때문인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복귀에 보면은 뭐 지금 G20 정상회담도 그렇고 뭐 브릭스 모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국제 정상들의 모임은 사실 세계 평화와 이 세력의 균형 이런 걸 합의하고 좀 좋게 이렇게 끝내려고 하는 목적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이게 굉장히 갈등의 장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뭐 G20 회의에서 미중 정상회담 기대를 했었는데 이 갈등을 좀 풀어볼 수 있나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안 되는 거고. 그렇죠. 11월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리잖아요. 이것도 안 올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현재 11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에펙 정상회담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중국이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미국이 충분한 성의를 보여야 된다는 전제 조건을 지금 깔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미국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역 규제를 좀 풀어달라. 그리고 예. 인권 규제와 관련된 리스트 품목을 좀 풀어달라는 거죠. CCTV 업체인 하이크 비전 같은 경우에는 감시 시스템에 사용되는 카메라를
중국에 납품하고 있고요. 또한 위구르 지역의 강제 노동과 관련된 태양광 패널은 미국에 또 서방에 수출할 수가 없습니다. 예. 여기에서 생산된 목화라든지 의류 같은 경우에도 현재 세계 그 주요 국가의 그 상품 매장에 전시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은 대화를 아마 거부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하지만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번에 그 레이먼드 상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미국 기업의 인내력이 바닥이 나고 있다고 경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인내력을 갖고 있는 지도자는 분명히 아닙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경쟁을 하는 가운데 위기가 그 대결로 치닫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한 대안 모두이기 때문에 뭐 중국이 원하는 무역 규제 완화라든지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를 완화시켜주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중 정상 간의 회담은 일어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중국의 내부 경제 문제인지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 사회에서 어쨌든 외교적 결례를 범하고 있다라는 이제 평가는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궁금한 게요. 이게 중국 내부에서는 지금 이 시진핑 주석의 이러한 어떤 판단들이라던가 방향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는 전혀 없는 건지 좀 궁금해요. 네, 뭐 당 원로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현재 비판의 목소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독재자의 가장 큰 약점은 선거로 인해서 정권이 바뀌질 않기 때문에 잘못을 수정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뭐 국제 질서 변화라든지 사회 경제의 그 위험 신호에 매우 둔감하다는 겁니다. 예. 이 때문에 중국의 전 현직 지도자들이 1년에 한 번 그 비밀리에 모여서 국가의 주요 인사 문제라든지 그리고 정책 방향을 정하는 회의가 베이다허 회의가 되는데요. 지난 그 7월 말부터 8월 초 2주간에 걸쳐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네. 뭐 여기에서 논의됐던 내용들을 보면 친강 외교부장에 대한 처리 문제라든지 미중 갈등 문제 그리고 내년 총통 선거를 앞둔 대만의 사항 등을 검토를 했는데 이 회의 이전에 당 원로들이 모여가지고 위기감을 느껴서 뭐 독자적인 회의를 소집을 했다고 합니다. 시진핑에게 더 이상의 혼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조언을 담근 경고문을 모아서 정주영 전 부주석을 통해서 시진핑에게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정주영은 좀 그 자세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방을 떠돌고 있던 시진핑을 발탁을 해가지고 중국 1인자로 등극을 시켰기 때문에 결정적인 도움을 줬거든요. 네. 이 때문에 시진핑 앞에서 직언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권위를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세계 언론들이 주목하는 것은 공산당의 지주 역할을 했던 언론들이 이제는 개혁 개방 이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경기 침체라든지 지난 7월 그 로켓 전략군에 관련해 가지고 사령관들이 부패 혐의로 대거 실각이 됐고요. 네. 또 전략 외교를 주도했던 친강을 비롯해서 외무부의 대규모 수청 작업들, 또 미국과의 갈등 관계를 내부 외환으로 보고서 시진핑을 질책했다는데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지난 10년간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당 원로들이라든지 당 예. 내부에서 뭐 경고나 질책을 받지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이런 그 경고를 받고 나서 다른 장소에서 측근들에게 그게 내 탓이냐 하면서 분노를 좀 폭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문제는 당 원로들 같은 경우에는 총의가 모여졌는데 이 이야기 자체는 앞으로 시진핑 바뀌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내용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시진핑 체제 자체의 모순 또 체계적 그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좀 내부적으로 좀 시끄러워지는 시기가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참 중국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지금 내후 외환 정말 뭐 그렇게 뭐 상당히 그런 기간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세계 금융시장이 이게 주시하는 것은 중국의 금융시장 문제예요, 그렇죠. 사실은. 맞아요. 신탁 상품이 계속 이제 디폴트가 나면서 중국에서 은행들의 이재 상품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재 상품이 이제 중국에서는 이게 뭐냐면 이제 쉽게 말하면 신탁 상품 아니에요. 이게 뭐 운용사에다가 돈을 맡겨서
그걸 운영하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디폴트가 난다는 건데 이걸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그림자 금융 문제가 드디어 은행권으로 불똥이 튀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 중에서도 이재 상품이라고 해서 그 자산관리 상품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중국에서는 규모가 무려 4천조 원 정도가 되는 엄청난 규모인데요. 주로 이제 공모와 사모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예. 뭐 공모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은행이라든지 우리로 이야기해서 투신 운용사들이 증권 펀드를 파는 그거를 말하는데요. 그렇죠. 여기에서 보면은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경우에는 2018년부터 정부가 공식적으로 원금 보장이 금지를 시켰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국유 기업에서 또 은행이 하고 있기 때문에 원금 보장이 될 거로 생각을 했는데 네. 최근 들어와서 그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원금이 깨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네. 발행 가격 이하로 평가 금액이 확산이 되면서 투자가들이 지금 은행이라든지 또 투신 운용사에 몰려가서 환매로 지금 요구를 하고 이거와 관련돼서 간혹적으로 중국 유튜브에서 보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건 사모펀드인데요. 네. 신탁회사라든지 증권회사 그리고 기금관리회사들이 적격 그 투자가들 그러니까 개인의 경우에는 2년 이상 투자 경험을 갖고 있다든지 그리고 금융자산이 9억 원 이상이나 또 금융 순자산이 5억 원 이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는 또한 그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순자산이 18억 이상 법인들이 되는데 이들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아니라 사모기 때문에 최대 200명까지 그리고 광고 선전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자금들이 대부분 공격적인 투자가 일어났다는 거죠. 첨단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전기 자동차 그리고 벤처 기업 이런 쪽에 그 고금리 회사채에 주로 투자해 왔는데 이게 미국의 제재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300만 개 기업이 파산하면서 원금을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현재 부동산 개발사의 파산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급 불능 때문에 대규모 지금 해약 사태들이 계속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런 그 재테크 상품들 그리고 자산관리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 금융 거래소에 비공개 발행된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여기에 등록만 시키면 될 뿐이지 규제를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에 등록하기 때문에 투명성이 높은데 불투명성이 이제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헝다그룹의 자회사인 금융회사죠. 헝다차이프를 통해서 고금리 그 대출 상품을 발행했는데 이게 상환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중국 안에서 대규모 금융 혼란이 일어났는데 이거와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그 파급적인 금융 쇼크들이 지금 곳곳에서 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러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한데 최근에 보니까 모기지 금리 인하 조치를 정부가 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하다, 뭐 다급하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뭐 1주택뿐만 아니라 2주택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규제들을 다 없애고 있고요. 뭐 투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히려 정부가 투기를 조정할 정도로 현재 상황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금융시장으로 좀 전이되는 모습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 같은 경우 조금만 호재라도 언론에 좀 보도를 하고 있는데 베이징과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정부 규제를 완화를 통해서 주택 판매가 다소 늘어났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2선, 3선 지방 도시들 같은 경우는 가격 하락이 지금 멈추지를 않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워낙 침체되다 보니까 아파트 건설뿐만 아니라 도시 지역의 재개발 사업이 모두 중단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뭐 중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1+1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덤으로 드린다는 이런 마케팅이 부동산 시장까지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치. 아파트를 청약하면 덤으로 온천지라든지 휴양지 리조트까지 끼워준다는 광고 문구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중국 언론을 보도를 좀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허난성의 부동산 개발업자 같은 경우에는 마늘이라든지 농작물과 관련해서 이것을 주택 구입 자금으로 받아줄 테니까 아파트를 사라는 이런 그 광고까지 나오고 있고요. 야, 참. 문제는 자금난으로 짓고 있는 아파트들이 예정일까지 입주가 불가능해지고
주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공사가 정부의 압력에서 재개가 되더라도 우선 건설 노동자에 대한 체불 임금을 먼저 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죠. 중장비 대여 비용도 지불해야 되고 건축 자재 외상 대금도 납부해야 되고 또 지방 정부의 토지 매각 대금과 관련된 자금도 줘야 되기 때문에 은행단의 그 채무 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바로 그 공사가 재개가 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특히 달러 채권과 관련된 이자 지급이 안 되면서 국제 신용도가 투자 부격적으로 대부분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채무 조정이라든지 좀비 기업은 계속 살아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 때문에 앞으로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방 정부의 재정도 바닥이 났기 때문에 뭐 그 부동산과 관련된 가격이 V자형 회복한다는 건 실제 불가능하고요. 중국 정부가 공동 부유와 관련된 정책을 아예 폐지한다든지 투자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대규모 자본 투입이 아니고서는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다시 되살아난다는 것은 현재 헛된 꿈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아침에 일부 뭐 언론 봤더니 뭐 연구 기관발로 나온 게 2030년이면 뭐 중국이 미국을 앞설 것이라는 기존의 전망을 수정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 정도는 중국이 이제 이상 신호가 잡히고 있는데 부동산이 이렇죠. 그다음에 금융시장 안 좋죠. 주가 떨어지지. 청년 실업률 높지. 문제가 많은데 이제 산발적인 대책들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뭔가 큰 종합적인 대책들을 맞아요. 이런 거를 쾅 한번 내놓을 만한 시점이 됐는데 이게 왜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생각은 2008년 리먼 쇼크 이후에 4조 위엔의 그 재정 자금을 풀면서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를 되살렸는데요. 이때 대규모 자금들이 무늬만 그린이라든지 첨단 산업이라고 등록만 시키면은 호주머니가 찢어지도록 돈을 줬다는 거죠. 네. 이로 인해서 부의 그 불균형이 더 심화되고 중국 재정의 악화만 초래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지방 정부들 같은 경우는 과잉 채무를 계속 안고 있는 상태에서 예. 재정 지출을 확대시켜 준다면은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자금 자체가 확보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주택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뭐 금융 완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데 금리 인하폭이 0.1% 포인트 정도 아주 참새 눈물처럼 아주 찔끔 하는 이유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예, 부분이에요. 그 외환 시장에 보면 트릴레마라고 있습니다. 뭐 경제 성장이라든지 물가 안정이라든지 통화 가치 안정은 세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고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통화 가치 안정을 위해서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경기를 희생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재정 지출을 늘려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서 위엔화 가치는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달러 패권에 도전하기 위한 위엔화의 국제화도 큰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는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까지 몰리고 만약에 금리 인하라든지 대규모 돈을 푼다면 외환시장의 위엔화의 그 절하 압력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진핑 생각입니다.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그동안에 집값을 너무 올렸다는 거죠. 지난 20년간 베이징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집값이 12배 올랐고요. 상하이 같은 경우는 13배 올랐는데 세상에.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목 좋은 지역들 그리고 그리고 슈에치방이라고 해가지고 학교 주변에 우리로 해서는 8학군 정도가 되겠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평당 한 2억 원 정도에 호가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는 한 자녀를 위해서 아예 좋은 지역에 명문 학군에 보내주면은 아무래도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관시도 만들면서 애들한테 좋다는 거죠. 이러면서 근데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현재 집값 하락은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경기 부양을 해준다는 것은 아무래도 자신의 그 신념이라든지 이데올로기 국진민태나 인민경제론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앞으로도 대규모 경기 자극 정책은 나오기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이유를 들으니까 지금 제가 잠깐 생각한 이야기는 좀 꿈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애초에 좀 성장 모델을 바꾸는 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일까요? 뭐 개인 소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네, 중국 정부는 공격
본격적인 재정 그 자극 정책을 쓴다든지 개인 소비 자극 정책을 쓰지를 않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을 보면은 외국에서는 뭐 현금 지급이라든지 네. 실업급여를 좀 늘려주고 소상공인에 대한 그 원 정책 그리고 지원 정책이죠. 그리고 세금 감면과 같은 특별 혜택을 줬는데 뭐 중국 정부는 이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재원이 지금 바닥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세계 그 은행 보고서를 보니까 중국은 개인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8% 안팎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현재 68%는 비교해 보면 개인 소비를 좀 공간을 좀 늘려준다면 예.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네요. 문제는 시진핑 그 주석이 개인 소비 주도의 성장 모델 같은 경우에는 원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중국 제조 2025로 대표되듯이 뭐 중국이 세계 유수의 산업 기술 강국이 되는 것을 자신의 최대 치적이라고 보면서 중국 제조 2025라든지 우주 강국이라든지 해양 굴기와 관련된 부분들을 더 치우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 우선 정책은 투자 주도의 성장이 될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개인 소비 정책 그리고 해외 여행과 관련해서는 낭비라는 회의적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뭐 전반적으로 개인 소비를 자극시키는 정책으로 180도 돌아서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경기가 만약에 안정이 되더라도 V자형 경기 회복보다는 L자형이라든지 나이키형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말 유무형의 갖가지 원인들이 경기 회복, 경기 침체의 원인이 되고 있는 중국입니다. 근데 이 경기 부양은 해야 돼요, 사실은. 중국도 그렇게 생각할 텐데 이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죠? 너무 악화되면 시기가 지나버리면 웬만한 수단으로는 경기 회복을 뭐 V자 아니라 U자도 못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 경기 침체에 정말 잃어버린 30년처럼 일본의 30년처럼 중국에도 그런 시기가 오는 게 아닐까요? 근데 중국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그 모순들이 지금 막 튀어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돈 먹는 3대 기계가 중국의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거? 의료비 같은 경우는 상상을 불허할 정도인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 체계가 완성이 돼가지고 병원을 가더라도 그렇죠. 그렇게 크게 개인 부담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중국에서 주사 한 대를 맞기 위해서 외국인이 갔을 경우는 10만 원 이상 받고 있고요. 예. 또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사립 유치원서부터 시작을 해서 대학교까지 사립을 보낸다면 최소 7억 5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네,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공립 시스템이 또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근데 문제는 주택 대출 상한과 관련해서는 전체 소득의 한 60%를 지출하다 보니까 예. 개인 소비에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중국은 현재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로 빠져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사회보장제도가 갖춰지지 않다 보니까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는 노령연금이 놀라지 마십시오. 한 사람당 얼마를 주는 거 아니? 300위엔서부터 500위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해서 4만 원에서 9만 원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또 의료보험 혜택 같은 경우에도 거의 50위엔 정도니까 1만 원 정도도 안 되는 그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원이 아니네요. 네, 그래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받는 혜택을 보면은 중국은 GDP의 한 7%에 불과하고요. 또 미국이나 EU 같은 경우에 3분의 1 정도밖에 비율상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중국이 본격적으로 소비주도의 성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의료비라든지 실업급여도 좀 확대시켜줘야 되겠고 사회보장제도도 내실화되지 않는 한 소비가 좀 늘어나지 못하게 되는데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공산당 기관지죠. 구시, 치우시라고 하는데 8월 16일 날 여기에 실린 연설을 보니까 인민은 지금의 그 경제적 고통을 인내해야 되고 그리고 서구시 경기 부양책은 피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시진핑의 아집이라고 할 수 있는 포트리스 차이나 외국에 아예 의존하지 않고 요새화된 중국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투자는 단기적으로 수요를 창출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 주도의 성장을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문제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재정 정책의 승수 효과를 보면은 미국은
0.6에서 0.8 정도 나옵니다. 1달러를 재정 지출을 지급을 쓰면은 GDP는 0.6에서 0.8달러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중국은 재정 승수가 0.2에서 0.3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는 도로라든지 뭐 각종 기관 시설, 공장 같은 경우 이미 다 인프라 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정 투입이 되는 자금이 뭐 관정을 판다든지 도로 보수라든지 보도블록 교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승수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는 새로운 성장 동력 없이 이런 투자주의 성장을 가게 됐을 경우에 일본식 잃어버린 30년과 관련된 부분은 전철을 밟지 않나. 근데 이것보다도 더한 게 최근 나온 것은 일본보다 더 심하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50년이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중국에 진출된 외국 기업들의 엑소더스 현상들이 현재는 더 빨라지는 것을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정말 자세히 보고 이걸 대비를 해야 됩니다. 중국이 안 좋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이득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양면이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소장님께서도 많이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 주간의 중국 이슈 조영찬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있었습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원 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훈, 성규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